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며느리와의 기막힌 첫 만남. 바람이 차가워지는 늦가을. 초가집 마당에서 최노인은 아들 득수의 짐을 묶어주고 있었다. 60이 넘도록 홀로 늦둥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느라 손은 거칠었지만 아들의 옷가지를 정리하는 손길만큼은 여느 어머니 못지않게 세심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한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올게요. 25 득수는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채 가난한 살림을 걱정하고 있었다. 농사만으로는 끼니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에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장사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득수야, 무리하지 말고 건강만 해라. 최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곁을 지키던 아들을 보내는 것은 마치 자신의 반쪽을 떼어내는 것 같았다. 득수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다. 텅 빈 집에서 노인은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기별 한 번 오지 않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에 있던 돈을 모두 챙겨 한양으로 향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아들을 찾기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한양까지는 사흘길이었다. 첫날 밤 산길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도 부지런히 걸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던 때였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숲속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노인은 주저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큰 나무 뒤에서는 21살 남짓한 처녀가 몇 명의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 영감탱이, 무슨 일이냐? 최노인이 나서자 산적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젊었을 때 힘께나 썼던 사람이었다. 나뭇가지를 들고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다. 어서 도망가거라. 최노인의 외침에 처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산적들의 틈을 비집고 도망쳤다. 노인은 산적들과 싸우다가 다쳤고 가지고 있던 돈주머니까지 빼앗겼다. 최노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온몸이 아프고 한 푼의 돈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한양까지 가려면 아직 하루는 더 걸어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 시간 숙향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님, 아버님!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딸의 모습에 김진사가 깜짝 놀랐다. 숙향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다. 숙향아,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늦었느냐? 아버님, 큰일 났어요. 산적들이 저를 잡으려고 했는데 노인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숙향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친척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적들을 만났고 나이든 노인이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산적들과 싸우며 자신을 도망치게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그 노인은 어떻게 되셨느냐? 그게 제가 도망칠 때 뒤를 돌아보니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분명 다치셨을 거예요.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은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당장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숙향아, 그곳이 어디냐? 큰 소나무가 있는 고갯길이었어요. 서둘러 주세요, 아버님. 김진사는 곧바로 하인들과 말을 준비시켰다. 횃불을 들고 밤길을 나선 그들은 숙향의 안내로 그 장소를 찾아갔다.
최노인이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말을 탄 한 무리의 일행이 무장을 한 채 다가왔다. 그 중에 앞서 구해준 그 처녀가 잘 차려입은 남자와 함께 있었다. 아버님, 그분이에요. 처녀가 손가락으로 최노인을 가리켰다. 말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노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은인께서 우리 숙향이를 구해주신 분이군요. 저는 김진사라고 합니다. 김진사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딸 숙향이가 친척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적을 만났는데 한 노인 덕분에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노인을 구하러 나선 것이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다치신 몸으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최노인은 사정을 털어놓았다. 아들을 찾으러 가던 중에 돈까지 잃게 된 이야기를 들은 김진사는 크게 감동했다.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사는 최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며칠간 정성껏 돌봐주었다. 최노인의 인품에 깊이 감동한 김진사는 아들 득수를 찾는 일도 함께하기로 했다. 한양에 사람을 보내 수소문한 결과 득수는 종로의 한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이 박하게 굴어서 제대로 된 일을 배우지도 못하고 있었다. 영감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진사가 최노인을 불러 말했다. 사실 저도 한양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드님이 그 일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미천을 대겠습니다. 최노인은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며 사양했지만 김진사는 뜻이 확고했다. 은인의 아드님이라면 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 숙향이도 시집갈 나이인데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인연이 닿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얼마 후 득수가 한양에서 내려왔다. 아버지가 자신을 찾으러 오다가 겪은 일들을 들은 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이제 됐다. 내가 무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김진사의 제안을 들은 득수는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숙향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다. 숙향은 자상하고 지혜로운 처녀였고 득수는 성실하고 효성이 깊은 청년이었다. 진사어른,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득수의 말에 김진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었지. 그해 봄 득수와 숙향의 혼례가 성대히 치러졌다. 최노인은 아들의 혼례식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아들을 찾으러 떠났던 길에서 만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다. 김진사가 대준 미천으로 득수는 한양에서 성공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숙향은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고 최노인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이 따른다더니. 최노인은 따뜻한 방에 앉아 며느리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 있을까? 선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도움이 가져온 기적 같은 이야기. 최노인 가족과 김진사 가족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호라비 선생과 인절미. 유인성은 상처하고
혼자 몸이 되자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라 승승장구하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으나 아내를 떠나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 부모님마저 돌아가시자 모든 걸 버리고 낙향해버렸다. 자네 지금 떠나면 후회하게 될 걸세. 그래, 자네 같은 인물이 나라 일을 해야지. 고향으로 훌쩍 떠나면 어떻게 하나? 주변에서 인성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만류했지만 인성의 마음은 확고했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넉넉한 땅과 재산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아 부모님과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과거에도 단번에 붙었지만 몇 년간 몸담았던 관직에는 영 취미가 없었다. 때마침 고향에 있는 서당 훈장 자리가 비어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래, 고향에 가서 아이들이나 가르치자. 그런데 혼자 몸으로 있다 보니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을 보고 장가 보내자고 모의했다. 선상님, 왜? 장가 안 드실라우? 이 애끼, 공부 시간에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얘기를 꺼낸 건 학동 중에 덩치가 가장 크고 입담 좋은 덕칠이란 아이였다. 저 아랫말 예산때 어떠신가요? 서당 오는 길에 그 집을 지나쳐 오는데 선상님 얘기해 드릴게요. 학동들이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훈장 선생 얼굴을 살폈다. 인성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야단을 쳤지만 얼굴이 벌개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온 덕칠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요 앞집 예산댁 가짐에 알고 지내는 남자 없지요? 네가 그건 알아서 뭐 할라꼬? 훈장 선생님 중신하려고요. 선상님이 혼자 몸이가? 그려요. 호라비 냄새가 펄펄 나는구먼요. 예산댁이 관심이 있을까? 예산댁은 2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몸으로 살고 있었다. 덕칠은 다음 날 서당으로 가던 길에 예산댁 집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선상님, 그만 일어나서 서당에 가셔야지요. 그러자 예산댁이 나왔다. 너 덕칠이 아니냐? 왜 여기서 선생을 찾는 거니? 여기 훈장 선상님 계시잖아요. 다 알아요. 예산댁은 기가 막혔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큰일 나겠네.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서당에서 먹게 인절미 한 말만 해주슈. 이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래, 인절미를 먹고 싶으면 그건 해주마. 하지만 다신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았구먼요. 예산댁은 덕칠에게 다짐을 받고 인절미를 하려고 찹쌀을 담갔다. 덕칠의 입을 막으려는 생각보다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동들에게 떡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세상을 떠난 예산댁의 남편도 그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서당 아이들을 보면 남 같지 않았다. 그리고 덕칠이 말하는 그 선생이 누군가 궁금해졌다. 다음 날 인절미 한 마를 싸들고 예산댁은 서당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학동들을 가르치는 인성을 슬쩍 살펴봤다. 예산댁 아짐에 오셨구먼요? 덕칠이는 예산댁을 보고는 불이 나게 뛰어나왔다. 선상님 볶고 가셔요. 아니야, 너 때문에 왔지. 이건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라. 예산댁은 인절미 보따리를 마루에 놓고 훌쩍 가버렸다.
서당을 파하고 덕질은 남은 인절미를 싸가지고 동네 아낙네들이 모인 우물가로 갔다. 이거 우리 선상님하고 예산대가짐의 잔치떡이래요. 그러면서 동네 아낙네들에게 인절미를 돌렸다.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요? 오, 그래?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구먼. 예산댁 전 남편도 선생이었는디. 아낙네들은 덕질이가 평소에도 워낙 장난도 잘하고 좀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듣고 보니 그럴싸했다. 어떤가? 우리 이 일 한번 추진해 볼까?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단가? 그려, 맞아. 입심 좋은 순덕이 자네가 나서봐. 수다스러운 여자들 입을 통해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버렸다. 예산댁, 저기 한양에서 온 양반 있잖아. 훈장 선생 말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덕칠이가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예산댁은 순덕아짐의 소나기 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순덕아짐에는 그 마을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중매쟁이였으니까. 그날 저녁 예산댁이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 바로 서당 훈장 선생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혼인잔치가 열렸다. 신랑은 훈장 유인성, 신부는 바로 예산댁이었다. 잔치떡은 벌써 먹었구먼? 그러게, 빨리 또 돌렸네. 혼인잔치에 참석한 동네 아낙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며 한바탕 웃어댔다. 1등 공신 덕칠은 두 사람에게 인절미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았다. 예산댁과 혼인한 인성은 신수가 훤해졌고 학동들을 가르치는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지.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노총각 정태윤이 오랜만에 문경장터의 모습을 나타냈다. 지필묵과 한지를 사기 위해서였다. 필요한 걸 산 태윤은 주막에 들러 김치 쪼가리에 시원하게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다. 소과에 합격하고 초시가 되었지만 그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았다. 하지만 도화서에라도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림 그리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다. 환쟁이라고 불리며 근근히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태유는 그림 그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화가로 살아가기가 녹록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속과에 합격하자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가길 바랐지만 아들의 결정에 실망하고 말았다.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한번 안아보겠다는 바람도 이제 멀게만 느껴졌다. 태유는 다른 건 몰라도 아직 혼자라는 사실이 늘 어머니께 죄스러웠다. 어느덧 땅거미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신세 한탄을 하며 빈속에 막걸리를 들이킨 바람에 태윤은 은근히 취기가 올랐다. 장터를 막 나오려는 태윤에게 장마당에 앉아 운세를 봐주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래, 맞든지 틀리든지 한번 물어나 보자. 취기가 오른 태윤은 생전 본 적이 없는 운세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내였다. 앞으로 부잣집 처자를 만나게 될 운이요. 말이라도 기분 좋군. 태유는 형편에 맞지 않게 복채를 두둑이 내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태윤에게 그림 요청이 들어왔다. 데리러 온 사내를 따라가니
장안에서 아무개 하면 알 정도로 유명한 거상 윤대인 집이었다. 초상화를 부탁하려고 불렀어.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 윤대인은 거동을 하지 못할 만큼 병이 깊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후대에 남겨놓을 생각이었다. 그날부터 태유는 심혈을 기울여 윤대인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가끔 윤대인의 외동딸이 다과를 들고 들어와 그림 그리는 걸 한참 바라보다 가곤 했다. 보기 드문 미모를 가진 외동딸의 이름은 윤소희였다. 겸손하고 자상한 소희는 병든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리는 태윤에게 잘 그려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초상화 그리는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태윤은 윤대인에게 수학과에 합격했지만 화가가 되었던 일, 도화서에 들어가 화원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들려주었다. 태윤의 얘기를 들으며 윤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초상화 그리기가 끝나게 되었다. 수고했어. 초상화가 정말 마음에 드는군. 윤대인은 태윤의 생각보다 많은 돈을 건넸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나에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 그렇게 태윤은 윤대인의 집을 떠나왔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윤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어느 날이었다. 초상화 때문에 찾아왔던 사내가 태윤을 다시 찾아왔다. 대인께서 전하시랍니다. 사내가 남기고 간 서신을 펼쳐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비록 몸은 떠나게 되었지만 남겨준 초상화 덕분에 외롭지 않게 되었어. 그동안 얘기를 나눠보고 정직하고 화원이 되겠다는 신념 또한 강하다는 걸 알았어. 초상화 그리는 일로 만났지만 서로 인연을 이어가면 어떻겠소? 내 여식은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아이도 홍기가 찼으니 서로 인연을 맺고 내 사위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아직 못다 핀 꿈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시오. 태윤은 윤대인의 깊은 뜻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태윤은 윤대인의 딸 소희와 100년 가약을 맺었다. 그리고 도화서에 들어가 화원 시험을 거쳐 마침내 윤대인과 약속한 꿈을 이루었다. 콧대 높은 아내, 지혜로운 남편. 한양 홍판서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부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지만 늦도록 자식이 없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명예가 높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어 줄줄이 아이를 낳아 오순도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홍판서는 부럽기도 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부인은 절에 가서 백일 기도도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부정한 건 입에 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 그런 지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내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다. 대를 이을 아들을 고대하며 마침내 아이를 낳고 보니 딸이었다. 딸이면 어떻소? 못난 아들보다 잘난 딸이 더 낫지 않겠소? 그렇게 실망한 부인을 위로하며 이름을 가희라고 짓고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소중하게 일렀다. 가희는 부모의 염원대로 4살 때 천자문을 떼더니 7살 무렵에는 사서 삼경을 비롯한 각종 서적을 두루 섭렵하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후세에 길이 남을 재상감이거늘.
홍판서는 가희의 영특함을 보고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가희는 자라면서 서예는 물론 사군자에다가 자수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딸 하나라고 원하는 걸 다 들어주다 보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오르면 부모에게도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으니 하인들은 주인인 판서보다 가희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 가희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 잘난 가희의 신랑감으로 적당하겠느냐 하는 거였다. 어느 댁 도령이든 우리 아씨한테 장가오면 엄처시야를 면하지 못할걸? 어지간한 지식으로는 아씨를 따라가지 못할 테니 감히 누가 장가를 오겠어? 평소 가희를 두려워하던 식솔들이 모여 수군거리니 그 소문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여인네들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혼기에 찬 명문가 도령들은 혼담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나이가 차면 혼인을 하는 게 부모에 대한 도리건을 좋은 신랑감을 찾도록 해라. 어찌 결혼만이 능사라 할 수 있겠는지요. 마땅한 신랑감이 없을진데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 살아가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홍판서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다. 혼담이 오는 경우도 드물었고 설사 혼담이 오가다가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게다가 시집을 간다고 해도 잘 산다고 보장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다 큰 처녀를 귀중해서 늙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럴 때쯤 평소에 부탁한 매파가 찾아왔다. 문벌은 좋은데 가난해서 의지할 곳 없는 도령이 있습니다. 매파의 말을 듣고 홍판서는 그 집을 찾아갔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힘차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글을 멈추고 도령이 문 밖으로 나왔다. 진아는 과객인데 글 읽는 소리가 하도 우렁차서 걸음을 멈추었노라. 그러자 도령이 안으로 그를 들게 했다. 어인일로 이런 곳에 살고 있는고? 분시 명문가 독자였으나 무오년에 퍼진 역병으로 가족들을 모두 잃고 집안이 패망하여 이렇게 혼자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도령의 됨됨이를 본 홍판서는 마음속으로 사위를 삼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홍판서는 매파를 시켜 뜻을 전하고 날짜를 잡았다. 혼사를 앞두고 도령의 귀에 가희의 소문이 들렸다. 사내 대장부가 여자 하나 잡지 못한다면 말이 되는가? 도령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다.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다. 신랑 신부는 첫날 밤을 치르고 잠자리에 누웠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신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신랑은 슬며시 밖으로 나가더니 무언가 싸들고 온 걸 신부 이불 속에 집어넣고 자리로 돌아와 자는 척을 했다. 이불 속에 넣은 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똥덩어리였다. 한참 있어도 신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자 신랑은 일어나 앉더니 혼잣말을 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 소리에 눈을 뜬 신부의 코에도 고약한 냄새가 느껴졌다. 그런데 그 냄새가 아주 가까이서 나는 게 아닌가. 바로 자기 이불 속에서 나는 냄새였다. 이걸 어쩌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신부는 부끄러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겠소. 부부 사이에 어찌 허물을 감추어 주지 못하리요.
신랑은 너그러이 위로해주고 몰래 이불을 들고 나가 치워버렸다. 다음 날부터 신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남편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판이었다. 우리 아씨 맞아? 그러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가인은 남편 앞에서 어질고 순한 현모양처가 되었고 아랫 것들에게도 큰 소리치는 일이 없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남편의 뱃설이 참위에 이르고 스라의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 내가 첫날 밤 저지른 실수로 지금껏 죽어 지내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당장 밖으로 나가 식솔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부터 집안 기강을 다시 잡아야겠다. 누구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사리에 어긋나면 혼쭐이 날 줄 알거라. 식솔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와 수군거렸다. 마님께서 왜 그러시지? 그동안 조용하셨는데 예전 같아지셨네. 그날따라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늦은 퇴청을 했다. 김대가 멀은 생신이라 조금 늦었소. 영감께선 소첩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찌 생각하긴 현명한 아내로 생각하지. 행랑채에 있는 종처럼 여기지 않느냔 말이오. 당신 오늘 뭘 잘못 먹었소? 대체 왜 그러는 거요? 이제 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부터라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어요. 나이를 먹어서 지난 허물이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아니외다. 그저 제 바람일 뿐입니다. 첫날 밤 얘기에 가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사죄를 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판서지 위에 올랐고 어느덧 칠순 나이에 접어들었다. 칠순 나이에 이제와 무얼 더 숨기겠소. 첫날 밤 그 사건은 사실 나의 조작이었다오. 뭐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날 속여왔단 말인가요? 그렇소. 고이 잠든 당신 이불 속에 그걸 넣었던 거요.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던 나이든 부인은 뜻밖의 담담했다. 이제 예전 같은 기운이 나오지 않네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옳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희미해진 첫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내 아내는 최고의 미인. 울창한 숲길에 늘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시원한 물소리가 더위를 식혀주는 인왕산 수성동 계곡을 찾은 두 선비가 있었다. 동문수학하는 영달과 국선이 오랜만에 머리도 식힐 겸 옥류동천에 발을 담근 것이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구먼. 지척에 이런 곳을 두고 마음 여유가 없었네. 두 사람은 경치 좋고 물 맑은 계곡 아래 앉아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다. 햇살이 비치는 나뭇잎들 사이로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인왕사에서 기숙하며 과거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다. 박국선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가난한 처지였고 서영달은 손꼽히는 부잣집 외아들이었다. 그 마을에서는 서영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영달은 어려운 걸 모르고 자라 놀기를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는 바람둥이였다. 이 여자 저 여자 집적거리기로 소문이 났지만 대부분 아버지 서부자의 소작인들로 살다 보니 누구 하나 나설 수도 없었다. 영달의 부모도 철딱선이 없는 영달이 걱정거리였다. 장가라도 보내야 마음을 잡겠군.
영달의 부친은 서둘러 며느리감을 구해 영달을 장가를 했으나 그 바람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장가를 가고 한동안은 잠잠하더니 신부만 남겨두고 외박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저기 바람둥이 영달이 온다. 순애야, 넌 그만 들어가라.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저만치 영달이 거들먹거리며 오는 모습이 보이자 파릇파릇한 양주댁의 딸내미에게 그만 가라고 다그쳤다. 혹여라도 영달이 눈에라도 드는 날이면 바깥 출입을 걱정하고 살아야 할 판이기 때문이었다. 집 주변을 돌며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듯이 수작을 걸 기회를 볼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런 영달이 어느 날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어디 간 거지? 눈에 안 보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때 서부잣집 친모로 있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한양으로 과거 공부하러 올라갔대. 과거? 내막은 이러했다. 서부자는 아들의 행실이 전혀 바뀌지 않자 극약 처방을 내렸다. 재산 물려받아서 빈둥거리고 살 생각하지 마라. 과거 시험 봐서 벼슬이라도 얻기 전에는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양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반면 국선은 홀어머니 밑에서 글공부에만 매진하며 살았다. 그 흔한 연애 한 번 한 적도 없었지만 돌아가신 부친의 친구가 국선의 사람됨을 알고 가문 좋은 송씨 집안 여식을 통원해 주어 느지막이 장가를 갔다. 그런데 국선은 신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네. 무슨 복인지 신부가 별세 미인이었다. 내 아내는 최고의 미인이군. 국선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꽃같이 예쁜 신부를 얻은 국선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얻어 홀어머니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집을 떠나 과거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인왕사에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영달을 만난 것이다. 어느 날 국선이 말했다. 자네 우리 집에 같이 가겠나? 자네 집에? 그래, 사흘 후면 내 생일이라네. 그때 같이 가세. 그게 실수였다. 소문난 바람둥이란 걸 알 리가 없던 국선은 영달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리 들어오게. 안방으로 들어간 영달은 상을 차려 들어온 국선 아내의 미모를 보자 가슴이 뛰었고 숨겨둔 바람둥이 기질이 다시 살아났다. 국선의 아내는 정말 만에 하나도 없을 만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용모에 못지않게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온 영달의 머리에 글이 들어올 리가 없었다. 국선이란 놈이 굉장한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군. 그 가난뱅이가 그런 미인을 얻다니 세상은 유지경이야. 영달의 머릿속에는 시꺼먼 생각으로 가득했다. 밤새 뒤척거리며 잠을 설치던 그는 음흉한 흉기를 꾸몄다. 그래, 부딪혀 보는 거야. 미인을 얻으려면 모험을 해야지. 이튿날 저녁이 되자 영달은 국선 몰래 산에서 내려가 기회를 엿보다가 어둠을 틈타 국선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 저녁에 어쩐 일로 오셨는지요? 국선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대개 남편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급히 부인을 찾고 있소이다. 어디가 아프다는 말씀이신지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더니 꼼짝을 못하고 아내만 불러달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러 온 거요. 그 얘기를 들은 국선의 아내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하고 나오지요. 영달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대기하고 있던 가마를 대령했다. 여자를 태우고 그 길로 달아날 속셈이었다. 얼마 후 장옷에 얼굴을 가린 채 여자가 나와 가마에 올라탔다. 어두워진 밤길을 따라 얼마나 갔을까? 후미진 산길에 접어들자 가마가 멈추었다. 그러자 영달이 가마 앞으로 다가갔다. 부인, 당신 남편에게 간다는 건 거짓이었소. 당신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견딜 수가 없었소. 이제부터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자 가마 안에서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자가 밖으로 나오더니 장옷을 열어젖혔다. 아니, 당신 누구요? 영달이 여자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국선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국선의 아내가 시집올 때 따라온 나이든 유모였다. 아이고 좋아라. 호강시켜 주신다고 했으니 데려가 주시오. 영달은 혹이라도 붙인 듯이 뒤로 물러섰다. 댁은 누구요? 뭔가 잘못되었군. 돌아가시오. 돌아가면 납치당했다고 관가에 알릴 거요. 여자는 팔자라도 고치겠다는 건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영달은 있는 돈을 다 털어 쥐어주고는 소리치며 오던 길로 쏜살같이 도망쳤다. 이보게들,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가마꾼들은 영문도 모르고 유모를 태우고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 내막은 이러했다. 국선의 아내는 그 밤에 찾아온 친구의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래서 유모와 짜고 유모를 가마에 태운 것이다. 댁이 우리를 속이려고? 귀신을 속여도 우리는 못 속이지. 유모는 두둑이 받은 엽전 꾸러미를 들고 빙그레 웃으며 영달의 뒷공무니에 대고 소리쳤다. 혼비백산한 영달은 그 뒤로 두 번 다시 국선과 아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국선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라 어여쁜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바람둥이 영달의 소식은 그 뒤로도 들리지 않았다. 김선달의 재수 좋은 날. 뜰 앞에 발그레한 살구꽃이 터져나오는 어느 봄날이었다. 활짝 열어놓은 방문 틈으로 봄날 정오에 눈부신 햇살이 들어왔다. 이 화창한 봄날에 방구석에서 뒹굴고 있다니. 그날은 마침 장날이었다. 김선달은 방구석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장터로 나왔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코끝을 근질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재미를 보나? 김선달이 그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심심하단 차에 닭이나 구경할까? 김선달은 목청 높여 물어대는 닭장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닭이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달리 살이 통통하고 다른 닭보다 몸집이 크고 꿩처럼 화려한 깃털을 가진 큰 닭이 한 마리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닭을 보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가만히 있어보자. 마침내 김선달은 고개를 번쩍 쳐들고 주인을 불렀다. 여보, 주인장. 어서 오십시오, 손님. 약삭빠르게 생긴 남자가 부르는 소리에 재빨리 다가왔다. 이봐요. 아무리 봐도 저 닭은 정말 특이하오. 저건 닭이 아니고 혹시 봉이 아니오?
봉이란 봉황새를 가리키는 말인데 전설에 나오는 새로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고 한다. 봉이요? 그 말을 들은 닭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김선달을 바라봤다. 내가 보기에는 봉인 것 같은데 주인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김선달은 시치미를 떼고서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닭주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 귀한 닭을 알아보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저건 닭이 아니라 봉황새 맞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호호, 꿈속에서나 볼 법한 희귀한 봉황새를 보다니 이보슈, 저 봉을 팔지 않겠소? 닭주인은 검은 속내를 감추며 빙긋이 웃었다. 헐지, 오늘은 재수가 좋으려나. 기왕에 봉이라 한 김에 값이나 많이 불러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좋아하는데 김선달이 말했다. 얼마요? 그렇게 흥정이 시작되었다. 얼마면 사겠습니까? 당신이 닭 임자니 팔 사람이 말해야 할 것 아니오. 김선달은 슬쩍 닭장수의 의중을 떠보았다. 글쎄요. 그렇다면 장닭 한 마리에 한 냥씩 하니까 저 봉을 사려면 단량만 내십시오. 김선달은 고개를 갸웃하며 좀 비싼 것 같은데 그 밑으로는 안 되겠소? 하고 묻는 것이었다. 잘 아시는 분이 어찌 그런 말씀을. 봉이 어디 그리 흔합니까? 닭장수의 말에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량을 꺼내 닭장수에게 건네주었다. 바가지를 씌운 닭장수는 김선달이 자리를 뜨자 콧노래를 부르며 웃어댔다. 저런 놈 같으니라고. 아직도 저런 멍청이가 있다니. 한편 김선달은 단량이나 주고 봉이 아닌 닭을 사가지고 오다가 발걸음을 관가로 돌렸다. 어디 두고 보자. 나를 속이다니. 단단히 각오해라. 이렇게 생각한 김선달은 사또에게 봉을 대령했다. 뭐라고? 이게 봉이라고? 이방이 가져온 닭을 보고 사또는 한참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닭인지 봉인지 감식을 해봐라. 얼마 후 이방이 가짜 봉을 들고 와서 이건 봉이 아니라 닭인 줄 아래오 하는 것이었다. 괘씸한 일이구나. 닭을 가리켜 봉이라고 나를 우롱한 자를 당장에 잡아들여라. 마침내 사또가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얼마 후에 포졸에게 끌려 김선달이 동원 넓은 뜰 앞에 나타났다. 당장 볼기를 20대만 쳐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형리들이 김선달의 볼기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선달이 울먹이며 억울하다고 소리쳤다. 아구 사또나리, 소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볼기를 치십니까? 김선달은 이럴 줄 미리 알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각오를 했지만 겉으로는 엄살을 떨었다. 고얀 것 같으니 어느 앞이라고 내가 감히 사또를 희롱하느냐? 사또의 호령을 받자 김선달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울먹이며 말했다. 소인이 무슨 일로 사또나리를 희롱했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닭을 봉이라고 속였으니 그래도 죄가 없다는 말이냐? 네? 봉이가 아니라고요? 닭장수가 분명히 봉이라며 팔았습니다. 저는 이 귀한 봉이를 사또나리께 바치고 싶어 올렸을 뿐입니다요. 아이고, 이놈의 신세. 닭장수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김선달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꺽꺽 우는 것이었다. 뭐? 닭장수라고? 지금 듣자니 내 입에서 닭장수란 말이 나왔는데 그 닭장수가 이 일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느냐?
사또가 물었다. 네, 소인이 오늘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색깔이 신기할 정도로 호화찬란한 닭을 발견했는데 닭장수가 봉이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그 순간 소인은 그 귀한 새를 사또님께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 번이나 봉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닭장수는 틀림없는 봉이라고 말했고 소인은 단량이나 주고 이 귀한 봉이를 사또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사또는 김선달의 말을 듣고 우매한 백성을 속인 교활한 장사치를 잡아오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봐라, 저 백성을 풀어주고 즉시 닭장수를 잡아 대령시켜라. 결국 내막이 밝혀지자 김선달은 포졸들을 데리고 즉시 저작거리로 향했다. 이 일이 척척 들어맞는구나. 어디 당해봐라. 김선달은 맞은 볼기가 화끈거렸으나 닭장수를 골탕 먹일 생각을 하니 그까짓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저기 저자올시다. 김선달은 닭장수를 발견하고서 포졸에게 알려준 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도두가 그래 백주 대낮에 닭을 봉이라고 속여? 포졸 둘을 대동한 김선달의 호통에 닭장수는 가슴이 뜨끔했다. 내가 닭을 봉이라고 속여 팔았느냐? 포졸이 묻자 닭장수는 그저 장난삼아 한번 해본 게 그만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두 손을 싹싹 빌었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닭을 봉이라고 속여서 팔다니. 어서 가자. 포졸도 김선달이 죄 없이 당한 줄을 아는 터라 호통을 치면서 닭장수를 잡아 끌었다. 그러자 닭장수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신거리며 생각했다. 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촌놈을 만나 바가지를 씌운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하게 생겼으니 관가로 들어가는 날엔 볼기가 성하지 못할 테니 싹싹 비는 수밖에 없겠군. 닭장수는 약삭빠르게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 닭을 봉이라고 한 건 다 이유가 있으니 잡아가기 전에 천천히 약주라도 한 잔 드시면서 제 얘기라도 들어보시오. 그러더니 포졸들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따, 이리 와서 조용히 들어봐요. 닭장수는 포졸과 김선달을 번듯한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떡 벌어진 술상이 들어오자 닭장수는 포졸들의 귀에 대고 무엇라고 소근거리며 주머니를 보여주니 포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김선달이 모른 체하고 돌아앉아 있자 닭장수가 가까이 오더니 싱글싱글 웃어댔다. 이보시오, 장난이 지나쳤던 모양이요. 뭐? 장난이요? 그 소리를 듣고서 김선달은 고함을 질렀다. 아따, 그 양반 그렇게 큰 소리를 칠 게 뭐 있어. 피차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요? 김선달은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다. 댁이나 나나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닭값을 돌려드릴 테니 눈 감아주시구랴. 그까지 단량이 문제가 아니오. 닭을 봉이라고 속인 것도 분한데 죄 없이 곤장을 12대나 맞았으니 그냥 물러설 수 없어. 어서 갑시다. 김선달의 말을 들은 닭장수는 애가 타기 시작했다. 10량을 드릴 테니 눈 감아 주십시오. 그깟 10량에 내 볼기가 안 아프겠소? 어림도 없는 소리요. 김선달은 여간에선 넘어가지 않을 판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소? 아무 죄도 없이 볼기를 맞은 생각을 하면 1000량을 줘도 실소만 볼기를 12대나 맞았으니 볼기 한 대에 10량씩 쳐서 120량에 닭값을 합쳐서 120단량을 내놓으시오. 당신 사정을 봐서 하는 말이니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120단량? 닭장수의 낯빛이 변했다. 많다 그거요?
그럼 할 수 없어. 돈도 필요 없으니 분풀이나 해야겠어. 김선달이 배짱을 부리자 결국 닭장수와 김선달이 서로 줄다리기를 한 끝에 볼기 한 대에 단량을 쳐서 60냥만 받기로 타협을 했다. 결국 그 대결은 김선달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 소문이 널리 퍼지자 그 뒤로 사람들은 김선달이란 이름 앞에 봉이라는 벼로를 붙이게 되었다. 포졸들이 몇 푼 얻어먹은 덕분에 사건은 무마되었지만 김선달은 봉이라는 벼로와 60냥이라는 돈을 얻은 셈이었다. 뜻하지 않게 엄청난 행운을 만나면 봉 잡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때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남편의 약속, 아내의 믿음. 밀양 김첨지 집에서 일하는 고유라는 머슴이 있었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고경명의 손자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혈혈단신 떠돌다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비록 글 공부는 못했지만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머슴살이 하기엔 아까운 친구야. 사람들은 그를 머슴이라고 업신여기지 않았다. 특히 그는 장기 실력이 남달리 뛰어났다. 주인 김첨지조차 단 한 번도 고유를 이기지 못했다. 이번에도 졌네. 마을에서 자네를 당해낼 사람은 없을 걸세. 이 소문이 박좌수 귀에도 들어갔다. 관청에서 좌수로 일하는 그는 아내를 잃고 외동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쥐꼬리만한 녹봉을 받아 근근히 살고 있지만 딸만큼은 좋은 자리에 시집보내 먼저 간 아내의 몫까지 다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박좌수의 유일한 취미는 장기였고 나름 자기 실력에 대해 자부심이 있던 터였다. 그래, 장기 실력이 그렇게 좋다지? 한번 상대해보자. 어느 날 박좌수는 장기판을 버려놓고 고유를 불러들였다. 고유가 박좌수 집에 찾아가니 외동딸이 나왔다. 평소에도 그 처녀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녀의 고운 얼굴과 단정한 모습에 고유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내 처지가 이런데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을까? 마침내 고유는 박좌수와 장기판을 마주놓고 앉았다. 박좌수는 장기를 무척 즐겼기에 자연히 고유를 데려다가 상대했고 차츰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자네 장기를 둘 때마다 수 잃는 게 어찌 이리 깊은가? 이 나이에 배우는 게 많네. 그렇게 고유는 박좌수와 장기판에서 자주 마주 앉았고 차츰 그의 집에서도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어갔다. 이렇게 얼마를 지내다가 고유는 장기판을 앞에 두고 말했다. 좌수얼은 기왕 장기를 둘 바에 내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기? 그래, 무슨 내기를 하자는 건가? 얘기해보게. 박좌수는 내기라는 말에 단순하게 받아들였다. 제가 지면 이 댁에서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좌수님이 지면 저를 사위로 삼아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박좌수는 얼굴이 벌개지며 고함쳤다. 뭐라고? 내가 자네에게 주려고 내 딸을 키운 줄 아는가? 장기는 없던 걸로 하고 당장 돌아가게. 박좌수에게 무안을 당하고 고유는 풀이 죽어 돌아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역정을 내며 고유를 쫓아내자 딸이 방에 들어왔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역정을 내셨어요? 글쎄, 그 머슴 녀석이 내기에서 지면 저를 사위로 삼으라는구나. 어디 넘볼 걸 넘봐야지. 그런데 딸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아버지, 그 사람은 양반 집안의 후손으로 장래성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좌수는 딸이 고유를 좋게 생각하는 게 내심 못마땅했지만 딸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도 마땅한 혼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자 박좌수의 마음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얘야, 너 아직도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아버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고유를 부르게 되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다. 첫날 밤 아내가 고유에게 말했다. 서방님, 이대로는 평생 머슴 신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장부로 태어나 글을 배우지 못하면 뜻을 이루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그러자 신부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10년 동안 제가 살림을 꾸려갈 테니 서방님은 뜻을 이루세요. 반드시 크게 되실 날이 올 겁니다. 고맙소. 내 맹세코 성공하리다. 날이 밝자 고유는 아내와 작별하고 합천에 있는 작은 서당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어린 학동들 틈에서 천자문을 익히기 시작한 고유는 문장가 집안의 후손답게 5, 6년 만에 일취월장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선 더 가르칠 것이 없겠네. 이만하면 과거를 치른다고 해도 손색이 없겠어. 그래서 고유는 그곳에서 나와 해인사로 들어가 허드렛 일을 하며 학문에 정진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마침내 그의 숙종의 명으로 증광시가 열렸고 고유는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고 승정원의 설이벼슬을 하게 되었다. 소나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숙종이 신하들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혼잣말을 하는 걸 듣고 처마에서 나는 빗방울 소리가 어지러우니 상감께 큰 소리로 아뢰어라 하고 기록하니 모두 그 글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들은 숙종이 친히 고유를 불러 알아보니 바로 의병 활동으로 인해 목숨을 바친 고경명의 후손이었다. 더욱이 조실부모하고 힘들게 살아온 얘기, 글 공부를 위해 아내와 헤어진 사연을 모두 듣게 되었다. 그러면 부인과 헤어진 지 10년이나 되었단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숙종은 당장 이조 판서를 불러 고유를 밀양 부사로 제수하여 내려보내라고 명하였다. 고유는 부사가 되어 부임하던 길에 근처에 이르자 일행과 떨어져서 일부러 허름하게 차려입고 박좌수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집터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집은 허물어져 있었고 사람 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내와 장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고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근처를 지나는 노인이 있어 물어보니 박좌수 어른은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딸이 건너편에 사는데 큰 부자라오. 거기 찾아가면 자세한 걸 알 수 있을 거요. 하고 말했다. 고유는 노인이 알려준 집으로 길을 재촉했다.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니 하인이 나왔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박좌수 어른에 관해 물을 게 있어 왔노라고 전해주시오. 그때 갑자기 사랑방 뒷문이 열리며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달려나왔다. 서방님, 서방님이시군요. 고유는 한순간 말을 잃고 그저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 순간 아내의 뒤를 따라 사내아이가 나타났다. 인사드려라. 아버님이시다. 내 아들? 이렇게 컸구나.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부친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고유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고유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고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입신하여 밀양 부사로 내려오는 길임을 밝혔다.
아내는 10년 동안의 모든 노고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사흘간 잔치를 베풀었으며 아내는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고유는 조정의 신임을 받아 경상감사를 거쳐 2조 참판에 이르렀고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그런 그의 곁에는 늘 현명하고 헌신적인 아내가 있었다. 박씨 부인은 하늘이 내린 복이라네. 남편을 출세시킨 박씨 부인의 내조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